점점 한 약이 가지고 있는 적응증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급여 기준 확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 급여 기준 확대는 신약과 다르게 의학단체라든지 환우회에서도 급여 기준 개선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간이 그냥 신약 등재는 우리 120일이 평가 기간이잖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급여 기준 확대는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만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인호입니다. 오늘도 어기자의 급바보 급여 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급바보의 동반자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주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4월 14일이거든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날씨가 봄인데 되게 추워요, 지금. 어제 우박 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맞았습니다. 아, 맞으셨어요? 예. 저 어제 집에 안 나가고 그래서 저 집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라서 옷이 아직도 좀 두껍습니다. 근데 이 추운 꽃샘추위가 한창인데 또 저희는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저희 김성주 위원님께서 계시는 직장 법무법인 광장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수석 전문위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 앞으로 급바보의 뎁스가 깊어질 것으로 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저희 좀 다뤄봤던 적이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다만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해본 적은 없어서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약물의 급여 기준 확대를 저희 이번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약물 급여 기준 확대. 요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한 약이 가지고 있는 적응증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저희가 많이 언급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약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약이 급여 기준을 확대할 때 어떤 신약과는 다르게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현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수석위원님, 네. 급여 기준 확대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급여 기준 확대는 제약사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심평원에서 평가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심평원의 홈페이지에 접수를 할 때 민원에 있어요. 예. 민원에 급여 기준 개선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급여 기준 확대는 신약과 다르게 민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학단체라든지 환우회에서도 급여 기준 개선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약사는 항상 첫 등재를 할 땐 제약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처럼 달라요. 환자단체나 의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또 니즈를 보여주는 어떤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느낌의 급여 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확대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또 어쨌든 진행은 또 제약회사가 해야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경우는 급여 기준을 결정을 하는 이제 중증질환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급여 기준 소위원회에서 접수된 서류를 갖고 급여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기준 확대에 관련된 부분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재정 영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 영향에 따라서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 넘지 않는 추가 재정 금액이 100억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의 별표 3에 약가 인하표가 있어요. 그래서 인하표에 따라서 약가를 조정하게 되고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 재정이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공단 협상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정하고 있습니다. 15억이 안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약가 인하 없이 급여 기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특정 금액 100억 원이라는 추가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이 됐을 때 안 되는 약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말씀 유도리 있게 표를 보고 거기서 산정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그럼 좀 어떻게 보면 기준 확대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짧겠죠. 근데 이 기준 확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요새 많죠. 근데 이게 평가 기간이 그냥 신약 등재는 우리 120일이 평가 기간이잖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는 120일, 위험분담제 150일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급여 기준 확대는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만 안 정해져 있답니다. 기간이. 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민원으로 예. 지금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평원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준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사들이 보통 가정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자료 제출 후에 최종 확대까지 보통 1년은 적어도 소요가 된다라고 회사들은 예상을 하고 일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약제의 특성이라든지 질환의 특성, 그리고 심평원의 그 현행 맡고 있는 업무 그 양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평원이 바쁘면, 좀 아무래도 일이 밀릴 수밖에 없죠. 네. 심평원이 인원이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민원 처리 기준으로 우리가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기간 안에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신약과는 다르게 급여 기준 확대에는 접수를 하고 나서 평가 단계를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심평원과의 피드백도 좀 적다 보니까. 저도 막 그거 해줘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심평원이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약사에서 제출한 다음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급여 등재 신청, 첫 등재 신청을 한 약제들은 저희 계속 많이 다뤄왔지만 이 약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뭐 앞에는 아직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들 하지만 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그다음에 약평이 결과 공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었는데 특히 약평이 같은 경우는 기준 확대의 경우는 다루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는 공개되고 있어서 이 약의 급여 기준 확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이 약이 어딨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급여 기준 확대를 할 때는 그 재정 영향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제 확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구액에 따라서 약가 협상을 좀 추가로 하던가 아니면 그 기준표를 보고 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죠? 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RSA 때문입니다. 그죠? RSA도 이렇게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네, 위험분담제 약제는 기존의 재정 영향 이외에도 비용 효과성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위험분담제 약제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약간 열어주긴 했죠. 환급형이면서 추가 재정이 15억이 안 되는 그런 위험분담제 약제는 심평원의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공단 협상으로 그냥 바로 가라 라고 규정이 바뀌긴 했지만 15억 안 되는 약제 얼마나 되죠?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분담제가 보통 고가의약품에 적용되다 보니까 추가 재정 금액이 15억이 안 되는 품목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의 품목은 비용 효과성을 평가해야지만 결국은 급여 기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신약 등재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경제성 평가 있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응증이 만약에 4개예요. 그럼 4개를 확대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하나의 적응증에 대해서 다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심평원의 단계를 다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럼 그 적응증 하나에 암지심을 통과해서 또 경제성 평가 기준 소위를 가고 또 암지심 가고 그다음에 또 약제 급여 평가위원회도 가서 또 다 심평원 단계 끝나면 공단 협상하는 겁니다. 신약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요새 저희가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뭐 위원님께서 보통 제약회사들은 1년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뭐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적응증들이 많아지니까 하나에 대한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1년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위험분담제의 비용 효과성이 아닌 일반 약제들이고 위험분담제는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긴 평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라서 그리고 심평원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감안하는 게 원래 1년이었는데 경제성 평가까지 하려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나왔던 업계가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놨던 게 저희가 한번 다룬 적 있던 적응증별 약가 제도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업계 입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좀 정부는 또 이렇게 좀 회의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위험분담제 약제 같은 경우 이미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겠지만 비용 효과성을 보다 보니까 적응증별로 비용 효과적인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한 예로 들면 기존에 등재되는 약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추가되는 적응증에서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더니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물론 비용 효과성 보진 않았지만 그 적당한 범위에서 공단에서 협상을 하면 됐는데 우리가 기자님이 아시겠지만 심평원에서 50만 원이 비용 효과적인 가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나면 공단 갔을 때 50만 원보다 넘는 가격으로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가격이 100만 원이고 추가 적응증이 50만 원인데 50만 원 이하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기존 적응증의 가격인 이 100만 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기존 적응증이 훨씬 크고 추가 적응증이 되게 작은 적응증이라고 하면 이거를 확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응증을 확대하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당연히 제약회사도 회사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기존의 약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적응증 급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적응증의 비용 효과성 평가를 해봤더니 150만 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해줍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인상에 관련된 것은 조정 신청 이외에는 인상이 중간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100만 원보다 높은 150만 원이 비용 효과적인 가격이다 하더라도 재정 영향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약가 인하가 조금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그럴 땐 또 어쨌든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약제 적응증이 한 개였는데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 약물 전체의 사용량이 늘겠죠.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늘어나면 무조건 약가를 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적응증의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그 추가되는 적응증보다 현저하게 낮더라 하더라도 이거보다 기존 약제 약값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적응증별 약가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둘러싼 이렇게 목소리들이 있지만 사실 비관적인 어떤 시각들도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가가 똑같은 약을 투약받는 환자가 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뭐 위암이냐, 폐암이냐, 간암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면 그건 역시 또 환자의 상실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들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적응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쌓여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신약들이 첫 등재가 되고 나서 계속 수많은 요새는 첨단 신약들은 대부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 키트루다 얘기도 했었지만 뭐 열 몇 개 적응증을 막 한 번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죠. 근데 뭐 키트루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양한 항암제들, 어떤 지금 첨단 그 어떤 면역 조절제들 이런 그 신약들은 적응증이 한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막 4개, 5개 멀티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정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뭐 적응증별 약가가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좀 어떤 대화들 좀 해나갔으면 할까요? 이게 사실 규정 전에는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게 가중평균이라는 가격도 있잖아요. 적응증의 가격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응증 규모로 가중치를 들 수 있는 가중평균 개념의 협상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비용 효과성이 툭 들어오면서 좀 상황이 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에 했던 그런 방법을 좀 어느 정도 병합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합한다는 건 어떤 기준을 따라서? 네네, 적당한 선에서 아까 얘기 드렸으면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50만 원 이하에서 협상할 게 아니고 실제 재정 크기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어떤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건 진짜 그냥 어떤 저의 개인적 질문인데요. 아까 같이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좀 그 후발 적응증이 조금 비용 효과성이 상회할 때는 올리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깎는 거를 좀 소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계는 받아들일까요? 지금도 아마
소폭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올리는 것까지는 올리면 물론 좋겠지만 네, 약가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미니멀하게 약가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업계도 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RSA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약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있다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분담제로 들어온 약제가 급여 확대를 할 때는 다 경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히려 지금 또 경평, 에이전시는 아주 놀았어요. 그죠? 예, 그럼 경평에 대한 니즈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은 계속 그 수많은 정책에 대한 경평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평에 대한 또 용역을 맡기게 되고 이런 시장들이 오히려 생겨나고 있는 판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지금 위원님도 얘기를 주셨지만 가중평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없었다가 생긴 규정은 맞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좀 중간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서 꼭 적응징별 약가를 도입하자 이런 것들 떠나서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가중평균이나 이런 좀 대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어기자의 급바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